2025년 3월 한 산악 절벽에서 발견된 70대 노인의 시신. 처음엔 단순 사고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10개월 후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그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수천억대 패션 제국. 그 왕자를 두고 벌어진 가족의 비극.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돈이 정말 가족보다 소중합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경기도 가평의 한 산악지대에 91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버지가 떨어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신고자는 40대 남성 김준혁.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가 등산 중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발견한 것은 약 80m 아래 계곡에 쓰러진 70대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사망자는 김태수. 대한민국 패션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1978년 청계천 작은 의류가게에서 시작한 그의 사업은 40년 만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 에이스 패션으로 성장했습니다. 전국 500개 매장, 해외 30개국 진출, 연매출 1조 원. 맨손으로 일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평범한 산악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협력업체 대표들, 직원들까지 모두가 한 시대의 거목이 쓰러졌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준혁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다른 시선들이 오갔습니다. 둘째 아들 김준호는 형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막내딸 김지은은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연인이었던 박미선.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은 상주들과 거리를 둔 채 멀찍이 서서 장례를 지켜봤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신속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김태수는 등산로 옆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추락사에 합당한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목격자인 김준혁의 진술도 일관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듯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앞서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버지가 안 보이셨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쓰러져 계셨습니다. 현장에는 실족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흙이 무너져 있었고 주변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김태수의 등산화 바닥에는 미끄러진 듯한 흙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담당 형사 이정우는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70대 고령에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김태수가 등산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첫 번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5년 3월 에이스 패션 이사회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김준혁이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장례 후 단 3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고 김태수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장남 김준혁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이사회 의장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장 뒤편에서 격렬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 유언장도 없는데 무슨 유지를 받든다는 거야. 둘째 김준호였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형을 노려봤습니다. 형, 이게 형이 원하던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김준혁은 창백한 얼굴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들 모르는 줄 아세요? 형이 아버지와 얼마나 싸웠는지, 경영권 때문에 얼마나 갈등했는지. 김준호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이사진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작년에 작성하신 경영 승계 계획서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김준혁은 아직 회장직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버지 친필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1년 전 일이야. 아버지는 마음을 바꾸셨어. 증거 있어? 유언장이라도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준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 석 달 만에 회장 자리에 앉았어. 이상하지 않아? 너무 빨리 준비된 거 아니야? 이사진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김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이야.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안정? 형 배만 불리려는 거 아니고. 경비가 달려와 김준호를 끌어내려 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다들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절대 스스로 떨어지지 않으셨어. 이사회 소동은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다툼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지 기자가 흥미로운 사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최민지는 에이스 패션을 10년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김태수의 사망 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사고 발생 장소였습니다. 가평의 그 등산로는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완만한 코스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지점은 등산로에서 3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부러 벗어나지 않는 한 발을 헛디딜 이유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최민지는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12월의 사고 현장을 3월에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그녀는 절벽 가장자리를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실수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데 등산객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데요. 저기는 위험해서 아무도 안 가요. 등산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이거든요. 최민지는 취재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왜 김태수는 등산로를 벗어났을까? 그녀의 두 번째 의문은 김준혁의 행적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김준혁은 아버지와 새벽 6시에 등산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지가 입구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주차장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의 오차.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최민지는 그 30분이 중요하다고 직감했습니다. 그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김준혁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영상은 파일 손상으로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우연일까? 최민지는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가족관계였습니다. 최민지는 에이스 패션 내부 관계자들을 취재하며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김태수와 김준혁은 지난 2년간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유는 경영 승계 문제였습니다. 김준혁은 장남으로서 당연히 자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는 아직 부족해.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김태수는 아들이 너무 성급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김준혁이 주도한 몇몇 사업은 큰 손실을 냈습니다. 동남아 진출 프로젝트는 2년 만에 3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온라인 플랫폼 투자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태수는 아들 대신 전문 경영인 체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2024년 12월에 발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일주일 전 김태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민지가 만난 한 임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준혁 부회장은 절박했어요. 회장님이 자신을 후계자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 일주일 동안 매일 회장님 방에 들어가서 싸웠어요. 사무실 밖까지 고함 소리가 들렸을 정도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싸운 게 언제였습니까? 사고 나기 이틀 전이었을 겁니다. 최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미선, 김태수의 연인이자 고인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예정이었던 여성. 최민지는 그녀를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박미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는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누구를요? 준혁 씨를요. 박미선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나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태수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준혁이를 조심하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을 느끼셨나요? 태수 씨는 준혁 씨의 눈빛이 변했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의 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눈으로 바뀌었다고. 최민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태수 회장이 유산의 30%를 당신에게 남기려 했다는.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씨는 그걸 알고 완전히 돌변했어요. 저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죠.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진다고. 최민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작성한 기사는 폭탄이었습니다. 에이스 패션 창업주 사망. 과연 사고였나? 장남과의 갈등 정황 포착.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경찰청에 수백 건의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재수사하라. 김준혁을 조사하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가평경찰서는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수사팀장을 맡은 이정훈 형사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처음 사고사로 결론 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살인이었다면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준혁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4월 15일 가평경찰서 조사실. 김준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미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더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고 당일 왜 그 등산로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코스였어요. 자주 함께 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들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2년간 그곳에 간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김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우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진 속에는 절벽 가장자리에 흙이 무너진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흙이 무너진 방향이 절벽 쪽이 아니라 등산로 쪽이었습니다. 추락할 때 흙이 무너졌다면 흙은 아래쪽으로 쏟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흙이 등산로 쪽으로 퍼져 있어요. 마치 누군가 절벽 쪽에서 등산로 쪽으로 힘을 가한 것처럼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정우는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김태수의 등산복 어깨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찢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이 찢어진 자국은 넘어지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에 잡혀 당겨진 흔적입니다. 김준혁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건 제가 아버지를 잡으려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떨어지시는 걸 막으려고. 그런데 왜 처음 진술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셨죠? 당신은 앞서 걷다가 뒤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잡으려 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정우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진술을 바꾸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준혁은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 수사팀은 김준혁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김준혁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5시 20분, 등산을 시작하기 10분 전, 김준혁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받는 사람은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해외 메신저 계정이었습니다. 경찰이 메신저 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암호화 통신이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보낸 거지? 수사관들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하지만 곧 단서를 찾았습니다. 김준혁의 은행 거래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송금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사고 일주일 전 김준혁은 자신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그 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어디에 썼을까? 수사팀은 김준혁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최진우, 40대 남성, 전직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현재는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사고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김준혁의 개인 보디가드로 고용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이후로는 김준혁 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이 최진우를 추적한 결과 그는 사고 직후 제주도로 떠났고 현재는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출국 날짜는 사고 이틀 후였습니다. 김준혁이 5천만 원을 주고 이 남자를 고용했고 사고 후에 해외로 도피시킨 거 아닌가? 수사팀은 최진우의 역할을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가 사고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현장 CCTV에는 김준혁과 김태수 두 사람만 찍혀 있었습니다. 최진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김준혁은 그를 고용했고 왜 급하게 해외로 보낸 걸까? 답을 찾기 위해 수사팀은 등산로 주변을 다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숲속 바위 뒤에 숨겨진 담배꽁초 3개, 그리고 발자국. 누군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며 지켜본 흔적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담배꽁초에서 최진우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최진우가 그날 현장에 있었다. 수사팀은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최진우는 먼저 현장에 도착해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준혁과 김태수가 등산로를 오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 도착했을 때 김준혁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진우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그 다음이 문제야. 최진우가 직접 김태수를 밀쳤을까? 아니면 김준혁이 밀쳤을까? 수사팀은 김준혁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5월 3일 두 번째 조사.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최진우를 아십니까? 김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사고 일주일 전에 그를 보디가드로 고용했고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그를 해외로 도피시켰죠. 아닙니다. 저는 최진우가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정우는 담배꽁초 증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최진우가 당신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밀쳤습니까? 김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었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물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김준호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형이 무죄라는 증거요. 김준호가 내민 것은 USB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형 차가 아니라 아버지 차에 달린 블랙박스요. 수사팀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수도 그날 자신의 차를 몰고 갔던 걸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5시 김태수가 혼자 차에 탑승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어딘가로 운전해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김준혁의 집 앞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아들의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김준혁이 나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차를 몰고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를 태워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형 집에 오셨다는 거네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김준혁의 무죄를 증명하는 걸까?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등산로 주차장에 도착한 김태수의 차. 그는 차에서 내리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음성까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김태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형사님, 제가 최근에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김준호는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김태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이정우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쓰인 글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다. 40년을 회사만 보고 달려왔다. 가족은 돌보지 못했다.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나를 증오한다. 특히 준혁이는 내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업가였다. 돈을 벌었지만 사랑은 주지 못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췌장암 말기. 6개월.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내 방식대로 끝내고 싶다. 회사에 부담이 되지 않게. 가족들이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사고사로 위장하면 100억 원의 생명보험금이 나온다. 그 돈이면 준혁이도, 준호도, 지은이도 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아빠는 이렇게밖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김준혁 씨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형도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날 마지막으로 함께 등산을 가자고 하셨을 때 형은 그냥 화해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김준혁 씨는 진술을 바꾸고 수상한 행동을 했던 겁니까? 김준혁이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떨어지는 순간을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늦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그래서 제가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자살하셨다고 말하면 보험금도 못 받고 회사 이미지도 추락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네, 저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이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진우는 뭡니까? 왜 그를 고용했고 왜 해외로 보냈습니까? 김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진우는 제가 아버지의 자살을 막기 위해 고용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고 3일 전 저는 아버지 책상에서 우연히 유서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자살하시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최진우를 고용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위험한 행동을 하시면 그가 숨어서 지켜보다가 막아달라고 하지만 최진우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빨리 움직이셔서 그가 뛰어나가기도 전에 이미 김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진우를 해외로 보낸 겁니까? 네, 그가 책임감에 괴로워했어요. 자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저는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 보내줬어요. 이정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자살인 겁니까?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김태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수는 췌장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일기에 쓰인 췌장암 말기는 거짓이었습니다. 대체 왜 거짓 일기를 썼을까? 수사팀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김태수는 왜 건강한 몸으로 자살을 선택했을까? 답은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박미선이 다시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저한테 남긴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은 이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미안하다. 당신을 속였다. 나는 아프지 않다. 하지만 죽어야만 한다. 이유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만약 내가 살아있으면 아이들이 모두 파멸한다. 회사도 무너진다. 하지만 내가 사고사로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이정우는 에이스 패션의 재무 상태를 급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에이스 패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김태수가 3년 전 중국 시장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입니다. 부채는 무려 2천억 원. 회사 자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김태수는 마지막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아들들도. 하지만 2024년 12월 채권단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12월 말까지 원금을 갚지 못하면 회사를 법정 관리에 넣겠다. 김태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그의 아이들은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고사로 죽으면 100억 원의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합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김태수는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가족을 구하기로. 진실이 밝혀지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준혁은 풀려났습니다. 그는 살인 용의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언론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탐욕스러운 아들에서 비극적인 가족으로. 하지만 정작 김준혁과 김준호는 진실을 알고 더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김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 이게 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싸우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회사를 제대로 도왔다면 김준호도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릴 지키셨어.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뭘 했어?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6월 검찰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태수의 사망은 자살로 결론. 김준혁에 대한 혐의 없음.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살로 판명됐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에이스패션은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준혁과 김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 회사 살리자. 우리가 해내자. 그래.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신 회사야. 우리가 반드시. 두 형제는 처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재산 싸움도 경영권 다툼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형제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회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2026년 10월 에이스패션 본사 회의실. 김준혁과 김준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회사는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두 형제의 헌신적인 노력, 직원들의 협력, 그리고 채권단의 양해로 법정 관리를 벗어났습니다. 물론 예전 같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해외 사업은 대부분 철수했고 매장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김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김준호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웃고 계실 거야. 두 사람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김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태수 창업주 추모관. 그곳에는 김태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사용하던 재봉틀, 첫 매장 계약서, 가족 사진들, 그리고 벽에는 김태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남기려 했지만 결국 빚을 남기게 됐구나.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라.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다. 돈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라. 돈 때문에 사랑을 잃지 마라.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돈을 벌었지만 가족을 잃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사랑한다, 아빠가. 그날 저녁 김준혁은 오랜만에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 이사회에서 새로운 결정을 했어요. 그는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으로 에이스 패션의 순이익 중 10%는 가족위기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재정 문제로 가족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결혼해요. 10년 동안 일만 하느라 미뤄왔는데 이제는 가족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일만 하는 아빠가 아니라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같은 시각 김준호는 박미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네, 선생님. 건강하셨어요? 박미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용한 시골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돈보다 꽃이 더 소중해요. 그러시군요. 김준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아버지가 선생님께 남기고 싶어 하셨던 돈이에요. 법적으로는 드릴 수 없었지만 우리 형제가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박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 씨, 태수 씨가 저한테 남기고 싶으셨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네. 박미선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 씨가 정말 원하셨던 건 당신들 형제가 화해하는 거였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였죠.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에이스 패션은 특별한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광고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일하는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광고 마지막에는 김준혁과 김준호가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 형제는 아버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늦기 전에 당신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7년 10월 22일 김태수 3주기 추모식장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김태수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김준혁과 김준호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막내딸 김지은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해외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 고마워요. 아버지가 지키고 싶으셨던 걸 오빠들이 지켜줘서. 세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김준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앞으로 에이스 패션은 가족 중심 경영을 선언합니다. 직원들의 야근을 금지하고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을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원하셨던 거니까요. 김준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 남기고 싶으셨던 게 뭔지. 추모식이 끝난 저녁, 세 남매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던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김준호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건배할게요. 김준혁과 김지은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하셨던 게 돈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킬게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날 밤 김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5살 아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는 다른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보다 이 손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 김태수는 돈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을 지킨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김태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비극들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입니다. 압구정 한의사 아들 사건, 스페인 패션 제국 상속 다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재산 때문에 무너진 가족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돈을 위해 가족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